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료가 하나가 나갔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건물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예요. 오늘 뭐 거창한 건 안 할 거고요. 오늘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답안지 쓰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그거 하고 실제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그 막 뭐 적을 필요도 없고요. 뭐 집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저는 2012년에 합격을 했고요. 올해 내가 몇 살이지? 43인 것 같아요. 올해 제가.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공부를 좀 곧잘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중학교 때 진짜 한 5시간? 6시간도 안 잤었거든요, 공부하느냐고.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놀았어요, 맨날. 맨날 놀다가 대학교도 삼수해서 갔어요. 집에서 이제 뭐 미술도 막 시키려고 그랬었고, 대학을 하도 못 가니까. 미술을 새로 시키면 뭐 대학을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팽글팽글 놀다가 대학교도 삼수해서 들어갔고, 대학교는 또 이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쪽이거든요, 저는. 저는 외국어 전공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 외국어 막 배우고 막 다른 나라 책 보고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그 외국어를. 근데 외국어를 공부를 하면 이제 그 나라 말을 쓰는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또 놀았죠. 놀다가 군대 갔다 왔는데 할 게 없잖아요. 이미 학점은 2.3? 뭐 이랬었던가? 그다음에 뭐 취업 준비는 하나도 안 했고, 영어 뭐 토익 400점? 뭐 이렇게 나와요.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일 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학교를 같이 와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전문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뭘 하면 되냐 그러니까 변리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대요. 그래서 책을 샀어요, 변리사를 하려고. 근데 책을 봤는데 막 전기회로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얘가 나 도저히 못 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를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라고 아예 몰랐었죠. 그게 뭔지.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부동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라고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짐 싸가지고 신림동에 들어와서 7년을 있었던 거예요. 이 신림동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심지어 저는 운전면허도 2번 떨어졌어요. 3번째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뛰어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월이 해결을 해준 케이스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은 조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가사 되고 나서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3년 차까지는 집에서 도와줬었어요. 돈을 이제 주고 했었는데 3년 차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이제 그거였거든요. 그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뭐 그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부동산 하셨었는데 되게 크게 망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돈을 이제 못 대준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대학은 아직 졸업을 안 했지? 이거 합격도 못 했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7월에 1차를 보고 8월에 2차를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월에 이제 저기 합격자 발표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2차 보고 이제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돈은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늦으면은 한 1월, 2월, 빠르면은 한 1월 초까지 일을 해서 그 당시에 그동안 모았었던 돈으로 떨어지면 다시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시험 보고 또 일하다가 2차 시험 준비했었고, 그렇게 이제 4년을 한 거죠. 그렇게.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었냐면, 근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던 게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못하죠. 왜냐면 일단 학점이 뭐 2점 몇이니까.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개기고 하다가 맨 마지막 연차 때 7년차, 그러니까 6년차에서 7년차로 넘어갈 때 지금의 아내를 신림동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갖고 원래 개별 스터디 같은 거 안 하는데 이상하게 개별 스터디 그거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애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갖고 그 개별 스터디가 이제 저랑 우리 와이프 때문에 다 닭살이 나죠. 쪼개졌죠. 왜냐면 둘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계속 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6년차 이제 6년차 때 이제 와이프 그때 여자친구 만나서 뭐 새로 만나면 할 게 많잖아요. 서로 이제 뭐 그래서 놀다가 6년차 시험을 떨어지고 7년차 이제 시험 준비하려고 이제 막 그 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만난 지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요. 한 6개월도 안 됐었죠. 근데 그 지금 처갓집에서 와보라고 집에 그래가지고 갔어요. 올해니까 가야지. 갔어요. 근데 나는 그냥 밥만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지금 장인어른이 그 술 한잔 드시더니 너 결혼할 건 갑자기 그냥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옆에 다 있는데 결혼은 안 할 거고 그냥 만나기만 하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건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는 거 거짓말은 이렇게 안 되잖아. 그래서 진짜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진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 장인어른이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애들 결혼시키자 이렇게 이제 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아빠도 이제 황당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지. 어떻게 뭘 먹고 사냐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장인이 얘기를 한 게 둘 다 붙으면은 대박이고 둘 중에 하나만 붙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테니까 둘 다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해갖고 애들 공부 다시 시키면 되지 않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2년 12월 12일 날이 발표였거든요. 2012년 12월 12일이 발표였는데 11월 24일 날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장도 양가가 다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잡아놨어요. 그냥 들어가면 몸만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혼수 이런 것들도 알아서 한대고, 뭐 좋지 뭐. 그래서 굉장히 다행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결혼이 걸려있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공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워낙 천방지축 있고 망난이었기 때문에. 근데 맨 마지막 년차 공부할 때 진짜 눈에 베이는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게다가 와이프가 그의 1차를 떨어져 버렸으니까 2차 시험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이제 확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일주일마다 이제 장인하고 장모가 돌아가면서 계속 신림동에 오시더라고. 뭐 더덕도 싸우고 뭐 산삼이라고 먹여주고 뭐 자기 신용카드 주면서 뭐 고기 사 먹으라 그러고 진짜 굉장히 부담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붙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신혼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돈이 없잖아요. 뭐 모아둔 게 뭐가 있어요. 계속 쓰기만 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 결단을 내렸지. 자기가 살던 집을 주고 우리가 저기 작은 집으로 이사를 뭐 들어갈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엄마 아빠 집을 뺐고 내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합격을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샀어요. 침대랑 이제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사고 거실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관이 그거였지. 합격하면 이제 소파랑 TV 같은 걸 사고 합격을 둘 다 못하면 이제 개별 스터디를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책상과 의자를 사자.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많이 힘들어갖고 우리 와이프한테는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제 많이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버는 돈을 다 갖다 드렸거든요. 우리 집에다가.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합격하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하나은행에서 8천만 원을 만들어 줬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한 2천만 원인가 내비두고 처음에 이제 합격하고 8천만 원 받았는데 6천만 원을 집에다 갖다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엄마 아빠 뺏어서 살던 집이 이제 넘어가고, 그럼 이제 귀한 집 딸내미를 데리고 와서 어디서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양쪽 집에서 2천만 원인가를 해줘가지고 여기 신림동 저 뒤쪽에 가면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보증금 2천에 월세 80짜리를 들어갔어요. 평가사인데 거진 거지 지금. 생활은 해야 되고 집에 이제 와이프 있어야 되고 와이프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와이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한다라고 그때 했었던 시절이니까 법인에서 처음에 주는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일단 다 땡겨서 쓰는 거예요. 뭐 옷도 좀 사고 이제 영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미 6천만 원이 나가 있는 상태고 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과외를 했었어요. 처음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수험생을 상대로 이제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과외 토요일 한 3팀, 4팀씩 생각보다 지금보다 훨씬 잘 나갔어요. 그때가 진짜 과외할 때. 그래서 과외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돈이 모자르더라고. 돈 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답안지 채점도 했었거든요. 알바로. 그러니까 알바로 답안지 채점 하면서 과외했었죠. 그래서 시리법 다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답안지 채점을.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실무를 채점한 게 지금 이제 김사학 평가사 수업에 이제 실무를 제가 채점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갤갤대고 있으니까 맨날 뭐 잠은 거의 못 자죠. 이제 그러면은. 법인 들어가서 이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야근은 뭐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못 쉬는 거잖아요. 지금 과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 채점도 해야 되고. 그러고 있으니까 김상학 평가사가 이제 오더니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과외도 했는데 그저 과외 못하 저기 강의 못 하겠냐. 그래가지고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왜. 그리고 누구나 다 이제 1년이나 2년 만에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셨겠죠. 근데 엄밀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합격률이 지금 2차 합격률이 10%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떨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1차를 떨어지고 오신 분들 꽤 있을 거라고. 괜찮아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닌데 적당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설명할 때도 김상학 평가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 된다고. 괜찮아요. 평가사는 언제 붙는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법인마다 다르기는 한데 내가 후배인데 내 선배가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선배라고 해갖고 막 되게 찍어 누르고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안 찍혀 눌리면 돼요. 가서 그냥 저처럼. 괜찮아요. 우리 과목으로 돌아와서 실무 했어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 했나요? 어때요? 할만해요? 안 할만할 텐데 되게. 이론이 더 안 할만할 수도 있어요. 이론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론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일 큰 화두가 그건 것 같아요.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냐, 암기를 먼저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암기해야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고시가 됐던 어떤 시험이 됐던 암기를 잘해서 손해보는 시험은 하나도 없어요. 암기는 결과적으로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다고 해서 암기 없이 답안지가 써지지는 않아요. 절대. 근데 이제 처음부터 잘 모르겠는데 암기를 하라고 너무 프레스를 주게 되면 흥미를 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해도 그 허상을 조금 많이 버리셔야 돼요. 이해하면 암기 안 해도 된다. 이 허상을 또 버리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시간을 투입하고 아무리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접해본 분야가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죠? 그리고 더 개떡 같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고유의 이론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론이라는 게 없어요.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다고요. 어디서 갖고 왔냐? 일본의 이론 거의 절반에 미국의 이론이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똑같은 현상이나 똑같은 논점에 대해서도 일본 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 쪽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국 감정평가사 시험 보기 위해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까지 알아야 되냐?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 일본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미국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의 전제에서 분명히 화살표 자체, 방향성 자체를 일본 쪽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데 미국 거를 갖다가 쓴다. 점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도 없는데 똑같은 거에 대해서 일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를 구분해서 정리를 또 다 하셔야 되니까.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는 않고 한 4-5가지 부분 정도가 그렇고요. 심지어 미국과 일본의 이론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론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IVS라고 국제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만들자 해서 UN 산하기구에 IVSC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이론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유럽 평가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요. EVS라고. 그 논리도 조금 들어와 있고요. 우리나라만 평가사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영국도 평가사가 있고 대만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있어요. 웬만한 나라들은. 개 중에 몇 개는 영국의 논리도 조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근데 하나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이론을 잘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수험생들은. 예전의 기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엄청 이거를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점수가 나오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평균 이상만 하셔도 꽈락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수강생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점수가 나온 다음에 몇 점이 나왔다고 보여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절반 이하로 밀리겠는데?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40점, 50점이 나오는 걸 보면 전체적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간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만 기본 이상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예전엔 그랬었는데. 그럼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기본 이상은 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실무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실무는 까딱 잘못하면 과락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론은 분량만 채워가지고 쓰면은 어느 정도 요즘에 점수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볼 때는 분량을 채워서 써도 꽈락이 허다하게 나왔었거든요. 이론이.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16페이지 어느 정도 말만 맞춰서 쓰면 그래도 점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수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고요. 강의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 실무 같은 경우도 지금 3명의 강사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있던데? 기초 인문? 그거랑 쪼레? 그것도 있고, 독종도 있고, 그 다음에 퀀텀? 이런 것도 있고, 이름도 되게 잘 줘. 그러니까 이론은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은 게, 왜냐면 내가 다 하니까. 독종이 됐든 스터디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다 하니까. 근데 그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시기별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 좀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이 알던 적게 알던 답안지만 잘 나오면 점수는 나오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를 지금부터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랑 실제로 기출문제를 오늘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지. 최종 목적지가 뭔지를 알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그냥 책이나 좀 보고 읽어보고 좀 연상해보고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투입하고 있는 이 시간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어떤 종착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답안지 쓰고 문제 분석하는 거는 앞으로 2-3번을 더 할 거예요. 한 번에 안 돼요. 그것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할 거고,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되면 오늘 등기사항 전문증명서 나눠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개략적인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마 실무에서 오리엔테이션 좀 했을 텐데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계속 카카오톡으로 받았었는데 감당이 안 돼갖고 이번 주에 카페를 하나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다음에다가. 그래서 2주차부터는 다음 카페에다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 카페에다가 이제 공부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릴 생각이고요. 전화번호 써놨는데 문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자 못 하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컴퓨터로 접속하면 자판을 때려서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문자로 질문이 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카카오톡에다가 일단 답을 쓴 다음에 그걸 핸드폰에 복사해갖고 문자에다 다시 찍어갖고 붙여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가능하면 카카오톡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전화하시면은 대부분은 바로는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콜백은 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학원에 이틀 나오거든요. 일주일에. 오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올해 대비해갖고 돌아가는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오시면은 상담해 드릴 수 있어요. 상담이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면 오셔도 돼요. 네. 제가 인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저도 알아요, 그거를.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은 아니고 많이 그럴 수도 있는데 법인에 있는 애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해요. 난 한마디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뭐 괴롭히지도 않아요. 말도 안 걸어요, 가서. 싫어할까봐. 근데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무서워하냐? 당연히 안 무서워요, 그러겠죠? 그래서 왜 무섭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날카로워 보인대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날카롭고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지랄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딱 보면 보통 혈액형을 AB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저를. 보통 다 AB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AB형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럼 B형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형도 아닌데요? 그럼 A형은 아닌데? 저 O형이거든요? 우리 처갓집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O형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O형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O형이 아닌 사람이.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갖고 장모님, 장인어른, 한 명도 O형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잘 못 맞추시더라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갑자기 막 미쳐가지고 막 날뛰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오셔서 얘기하시면 좋다. 팬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황현아 평가사가. 그죠? 팬 얘기를 했을 건데, 보통은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뭐지, 이름이? 사라사 아니면 에너겔 둘 중에서 많이 결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개 다 안 썼습니다, 저거를. 중성펜이 펜텔이랑 제브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파이로트에서 나오고, 제브라도 저 사라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정하셔도 돼요. 문방구 가고 다 써보시면 좋아요. 지금은 그거를 체감을 많이 못 하시겠지만은, 그냥 한두 줄 썼을 때 좋은 느낌이 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22줄이 되는 답안지 16페이지를 100번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글씨를 쓰는 거랑 두 줄, 세 줄 써보고 필기감이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개에서 많이 고르니까 두 개 중에서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계속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조금 주의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다. 저 미리가 있어요. 0.5가 있고 0.7이 있고 1.0이 있고 심지어 1.2도 있어요. 1.5도 있고 미리수가. 근데 저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실무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0.5mm 얇은 거를 쓰고요. 이론하고 벗기면 0.7mm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대도 있어요, 또. 실무를 0.7을 쓰고 이론하고 법규를 1mm를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세 개 다 똑같은 미리수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다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글씨가 안 좋으시면 너무 얇은 거를 쓰시는 거는 비추드립니다. 더 날카롭고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볼펜하고 사인펜은 뭔지 아시죠? 그 모나미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인펜. 볼펜하고 사인펜을 쓰려고 계속 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답안지를 써서 제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답안지 채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문제에 대해서 두 명이 채점을 합니다. 두 명이 채점을 해서 그 평균 점수를 줘요. 한 명이 채점하면 주관성 개입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답안지를 한 권을 써서 냈어요. 그러면 두 명이 채점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원본을 갖고 와서 채점을 한 다음에 다시 얘한테 원본을 줘서 채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준 답안지를 다 틀어서 복사를 해갖고 두 명한테 한 번에 주겠죠. 근데 답안지에다가요, 볼펜이나 플러스 펜을 쓴 다음에 복사를 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글씨가 답안지 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근데 중성펜으로 쓰면 글씨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볼펜하고 사인펜을 답안지에 써놓고 그걸 복사해서 다시 보게 되면 글씨가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성펜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인데 글씨가 안 좋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으니까 만년필을 써야지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년필이 문제점이 제일 큰 게 뭐냐면 만년필을 쓰실 거면 만년필을 두 자루를 사셔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답안지를 쓰다가 펜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답안지에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펜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만년필 앞에 촉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리고 다른 펜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성펜들은 문방구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 그립 부분에 이렇게 솜 같은 거를 끼워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잘 안 미끄러지니까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년필은 그런 추가적인 장치가 없어요. 무겁고 미끄러워요. 그리고 긴장되어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손에서 떨어질 땀도 되게 많이 나요.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중성펜을 씁니까? 부정행위잖아요. 그럼 똑같은 만년필을 써야 되겠죠. 그죠? 두 자루 있어요. 두 자루. 두 자루 있어야 되는데 두 자루 있는 것 중에 또 문제가 뭐냐? 촉이 있잖아요. 만년필 계속 쓰게 되면 촉이 갈리거든요. 촉이 갈려갖고 요 정도 갈렸으면 이제 쓰기 편해진다. 그 시점이 와요. 두 자루가 다 그 정도까지 갈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굵기가 또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뻑뻑해서 못 쓴다고. 아예 갈리지 않은 것들을 쓰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점 또 있어요. 잉크예요. 만년필은. 잉크를 넣어서 쓰게 돼 있잖아요. 답안지와 잉크의 상성이 맞지 않으면 썼을 때 다 번져버립니다. 답안지에서. 그래서 저희 때는 그대로 전에 내려오는 비기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일본 잉크 메이커 중에 극흑이라고 있어요. 극도로 흑색인 극흑 잉크가 있어요. 그거를 사서 3분의 1을 따라내고 파란색 극흑인데 파란색이 있더라고. 파란색을 3분의 1을 넣은 다음에 위에 창호지를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말리면 딱 적당한 농도의 잉크가 나오는 그 짓거리까지 예전에 했었어요. 진짜. 만년필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한 달 정도, 제가 그래요. 한 달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 세계 자체가. 일단은 메이커도 있고, 촉도 있잖아요, 지금. 펠리칸도 있고, 몽블랑도 있고, 라미도 있고, 엄청 많잖아요. 하나씩 다 써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수소문 해가지고, 남대문 가갖고, 지하상가에서 사고, 잉크도 수입해서 써보고, 미친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년필을 썼는데, 어느 순간 만년필을 썼는데, 글씨를 되게 잘 써지는 것 같다. 그럼 일단 라미 거부터 사서 써보세요, 그럼. 제일 싸거든요, 라미 게. 접근성도 좋고, 아무 데서나 파니까, 신림동 어디에서든지. 근데 이제 그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매니아의 영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만년필은. 답안지는 학원에서 사셔도 되고, 복사집에서 사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무 데거나 쓰시면 되고, 저는 이제 돈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옆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한 번에 이제 1,000권, 2,000권씩 사고 같이 썼었거든요. 한 번에 많이 사면 싸니까. 근데 12월의 영광 이런 데 올리고 그랬었어요. 답안지 같이 구매하실 분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게 쓰는 낙서가 됐던 아니면은 필기가 됐던 정리가 됐던 답안지에다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답안지에 자기 글씨가 어느 정도 크기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체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띄어쓰기 얼마나 해야 되고 글씨 크기 얼마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계속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답안지에다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스탑워치는 웬만하면 사시는 게 좋겠죠. 그죠? 어쨌든 시험 들어갈 때도 스탑워치는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부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스탑워치로. 근데 보통 이제 놀고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스탑워치 체크 안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학원에서 탁상 달력 같은 거 안 나눠줬나요? 있지 않아요? 학원에서? 거기다가 매일 연필로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몇 시간 했다, 몇 시간 했다. 누가 얘기했었는데? 김강산 평가사가 얘기했었나? 화장실 가는 거, 딴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진짜 순수 공부 시간. 순수 공부 시간 8시간, 10시간 채우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채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석이라고 써놨는데, 그 의자를 바꿔줬구나, 오늘은. 저는 방석을 갖고 다녔었거든요. 제가 4년차 때인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 앉아있어가지고, 엉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염증 생겨가지고. 그래서, 보통 학원에 있는 의자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엉덩이에. 그래서,
싼 거는 한 400원, 500원밖에 안 하던데, 저기, 등산 갈 때 이렇게 3단 접이 방석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갖고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 볼 때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거기 있는 저 의자 되게 딱딱하잖아요. 방석 있으시면 좋아요. 저는 실제로 시험장 들어갈 때 방석이랑 그것도 갖고 다녔거든요. 그 앞에 발매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발매트. 발매트에 이렇게 스랩바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거기 이제 딱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방석을 뭘 갖고 다녔었냐면 그 당시에 되게 비싼 거 사가지고 갖고 다녔 이렇게 에어펌프로 넣어가지고 하는 방석을 갖고 다녔 그때 2만 원인가 그랬었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 이거 만들면서 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휴대용 방석 하면은 엄청 나와요. 제일 싼 건 뭐 4, 500원짜리부터 쭉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책은 독서대에 놓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의 시간에 독서대 갖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계속 이러고 있으면 목 아파요, 되게. 우리가 하루 이틀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한 달, 두 달 공부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서대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독서대 쓰시는 게 좋다. 얘가 감정평가 이론이 뭐냐면 이게 정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제일 중요해요. 체계적이고 보편적이다. 저 보편성과 체계성을 넘어가는 순간 과락이나 아니면은 점수가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관식 논수령 시험이잖아요, 지금. 주관식 논수령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죠? 이거가 관련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과목이 지금 실무하고 이론하고 그 다음에 법규 이게 3개잖아요, 지금. 답안지의 형태가 실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고서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 줄글로 써도 여기서는 뭐뭐 했음, 뭐뭐 하였음, 뭐뭐 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기는. 지금 답안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조식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말을 쓸 때 우리가 3가지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첫째 뭐고, 둘째 뭐고, 마지막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동그라미 1번 뭐, 동그라미 2번 뭐, 동그라미 3번 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실무는. 근데 얘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얘네 둘은 형태가 2개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설명문하고 논설문 2가지가 섞여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론은 설명문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이론에서도 설명하시오가 있고 논하시오 문제가 뭐 가리지 않고 나오는데 이론에서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생각만으로 다 채워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론은 약간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고 법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논하시오니까 약간 이쪽에 치우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건데 주관식 논술형 시험이에요, 우리가 이게. 근데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단답형 논술형이 아니에요. 글을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얘기를 할 게 있으면은. 문제 나왔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을 만들고 글을 만들어서 쓰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꾸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한국의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시험 과목에서 이론이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에? 보통 무슨 학이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 되게 이상해요. 실무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실제 업무가 실무잖아요, 지금. 실제 업무를 시험을 보는 게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고 틀리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논리. 이론 거꾸로 하면 논리예요. 그럼 한국 고유의 논리가 있냐? 없다고. 그럼 유일하게 이제 관련 법령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관련 법령은 대표적인 게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부동산 공시법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토지보상법. 얘네들에 딸려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들.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 좀 되진 않았지만 실무 기준이 있어요. 실무 기준은 뭐 실무하고 이론하고 다 겹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이라고 해서 협회에서 펴낸 매뉴얼들이 있어요. 뭐 임대료 평가 매뉴얼이라든지 담보 평가 매뉴얼, 그 다음에 정비사업 매뉴얼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우리나라 부동산과 관련된 제도의 거의 대부분은 어디 거랑 똑같냐면 일본 거랑 똑같습니다. 지적제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일본에서 만든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토지 건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것도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건 아시죠, 그죠? 공시지 건물. 표준지 공시지가 그럼 어디 있냐? 일본에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본에 똑같이 있습니다. 걔네는 그렇게 얘기했지. 한국 가면 똑같은 거 있다고. 다른 거는 뭐냐면은 일본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부동산 감정사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대상 물건 자체가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도 평가하고 뭐 기업체도 평가하고 임대료도 평가하고 다 하니까. 그래서 일본 감정평가 기준에 있는 것들을 끌고 들어오다 보면 또 빵꾸가 어디서 나냐면 물건별 평가에서 또 빵꾸가 나겠죠. 왜냐면 토지 건물하고 집합 건물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공인 감정평가사 제도예요, 지금. 공인. 나라에서 인정한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우리 지금. 그죠? 국토교통부에서 주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주게 돼 있어요, 지금, 자격증을.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어디냐면 AI예요. AI가 어프레이절 인스티튜트예요. 감정평가사 협회 같은 거죠. AI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AI 말고 USPAP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국 통일 실무 기준이거든요, 저게. 그래서 AI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펴낸 교과서, 즉 텍스트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돼서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이론들, 그 다음에 USPAP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론들 많이 섞여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IVS, EVS, 그 다음에 영국의 이론들이 조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와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과 방향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 중에서도 일본에서 학위를 따갖고 오신 분들이 있고 미국에서 학위를 따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얘기를 하다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아니야. 근데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어느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서술을 해야 되는 형태와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알고는 계셔야 된다. 모든 게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한 4-5가지 정도에서만 좀 극명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정리하시면 돼요. 공부할 때요. 별건 아닌데요. 강의 듣고 기본교재 열심히 반복하여 학습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는 이게 되잖아요, 지금. 강의들은 문제 풀 수 있잖아요. 문제풀이 강의를 하니까. 얘는 강의만 듣고 기본서 정리하면은 바로바로 답안지가 써지냐?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따가 답안지 쓰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드리겠지만 따로 연습하셔야 돼요, 답안지 쓰는 방법은. 찹쌀떡판데요. 심지어 답안지 쓸 때 뭐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냐.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배점이 얼마니까 몇 번째 페이지 몇 째 줄까지 이 얘기를 쓰고, 얘는 배점이 몇 점이니까 그러고 나서 몇 번째 페이지 몇 번째 줄까지 이 논점을 쓰고, 이게 다 맞춰서 써야 된다고. 실무는 조금 그런 게 없어요. 실무는 그냥 쭉쭉 쓰시면 돼요. 배점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실무는. 근데 또 그냥 쓰다 보면은 배점이 맞게끔 돼 있거든요, 실무는. 근데 이론하고 법규 같은 경우는 배점 다 맞춰서 쓰셔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더 심한 시험이 논술이잖아요, 대입할 때. 대입 논술은 글자 수까지 맞춰주죠. 몇 자 이내라고 써면 몇 자까지 쓰게 돼 있잖아요, 원고지에다가. 그거보다는 쉬워요. 그거보다는 쉬운데 어쨌든 그것도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강의 듣고 이해한 다음 쓰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이해하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논술 강의를 따로 들었었습니다, 공부할 때. 답안지 쓰는 거를 도통 모르겠어가지고. 실제로 우리 그 답안지 쓰는 형태가 따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고가 어디냐면 대입 논술 쪽에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하는 형태라든지 주어와 서술어를 맞추는 거라든지 문장 구조, 단락 쪼개는 거 이런 것들 대입 논술과 굉장히 많이 흡사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가사 시험 준비하러 들어와서 그러니까 내용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논술 강의까지 따로 들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하시는 게 좋다. 차근차근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면 훨씬 편하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암기를 못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다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 암기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어쨌든 내년에 시험 보고 올해는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가 안 됐어. 그냥 암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실제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아요. 왜냐면 이론이니까, 지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저도 그랬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모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매듭은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무 강의 듣고 실무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실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하루 실무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복습을 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알고 푸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모르고 푸는 거죠. 그죠? 모르고 푸는데 무슨 짓을 하게 되죠? 덮어놓고 풀 수가 없으니까 일단 답안지를 보게 되죠. 그죠? 답안지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죠. 아, 그때 얘가 얘기했었던 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구나. 그죠?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되죠? 다시 답안지를 덮고 스탑워치를 누르고 문제를 풀어야지. 똑같은 문제를. 배점이 다 있잖아. 10점, 20점, 30점 이렇게. 10점, 20점, 30점 뭐예요? 답안지의 분량도 얘기하는 거지만 10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점은. 왜? 100점이니까. 100점 100분이니까 문제 분석 시간을 빼고 나면 오히려 시간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냥 계략적으로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점은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야. 10분 안에 문제 분석해서 답안지까지 다 써야 되는 거잖아. 그게 10점짜리잖아. 20점짜리는 20분이겠죠. 문제를 풀어봤어. 안 되겠지. 처음에 당연히 안 돼요. 답안지를 봤어. 그러고 나서 답안지에 있는 거 보면서 뭐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계산기도 좀 두드려 보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덮어. 10분 안에 다시 풀어봐. 10분이 지나서 또 못 풀겠죠? 또 뭘 해야 돼요? 다시 답안지를 까야죠. 그리고 또 봐야지. 막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10분을 눌러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야지. 언제까지? 10분에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실무가 됐든 이론이 됐든 법규가 됐든 수업을 듣고 문제를 건드렸으면 그날 무조건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결론 짓지 못한 것들이 쌓여만 간다라는 거야. 하루에 한 문제밖에 안 건드리지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4-5문제를 건드려서 다 해결을 못할지언정 한 문제라도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지. 실무는 그래. 그럼 이론은 어떤 방법으로 볼 수가 있냐? 오늘 책을 읽었어요. 수업을 들었어? 그럼 복습을 하면서 책을 읽겠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연상돼서 기억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목차가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단어가 중요했다 정도는 마무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무리는 책을 덮어놓고 혼자서 중얼중얼 얘기해서 자기가 설득될 만큼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아니면 써서 외운다든지 해봤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정도를 봤는데 10페이지면 우리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차가 쭉 있고 목차 밑에 본문들이 있죠. 그죠? 그럼 적어도 뭐 알아야 돼요?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으면 목차는 떠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그럼 책을 읽었어. 복습할 때 덮어. 목차를 쓰겠지, 처음부터? 안 써져. 그럼 뭘 해야 돼요? 다시 책을 펴야 되겠죠. 그죠? 목차를 다시 봅니다. 또 덮어. 그래서 목표한 분량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목차는 다 쓸 수 있을 때까지는 해야지. 거기서 더 가면 뭐가 좋냐? 목차 안에 들어와 있는 본문의 내용이 계략적으로 어떤 거였다라는 정도까지 연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습을 안 한다. 이건 어떻게 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강사들이. 이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이 방향성 자체가 어떤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복습을 했어. 책을 읽었어.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서를 읽으면 읽을 때는 읽혀지는데 덮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 기본서를 읽을 때 당연히 읽히지. 왜? 한글이니까. 기본서가 안 읽히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중국말이 아니잖아, 지금. 법규는 그것도 안 돼요. 처음에 기본서를 읽으면 러시아 말 같아요, 진짜. 근데 이론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익히 들었었던 얘기들하고, 부동산이 어떻고, 수요 공급이 어떻고,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 얘기들이야. 근데 덮고 나면 휘발성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휘발성이 왜 강할까? 휘발성이 강하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럼 책을 한 번 읽고 연상을 했어. 연상이 어느 정도 돼. 그럼 그게 끝인가? 아니죠. 진도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고 뒤에서 있었던 것들은 다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하셔야지.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다시 안 읽어도 되는 부분이 생길 거고 어떤 부분은 아무리 읽어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들도 생길 거고 그럼 뒤로 갈수록 머릿속에 이렇게 뻥 뚫려 있었는데 어느 정도 색이 칠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군데군데 나 있겠죠. 그 구멍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뒤로 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외운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이해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외워주면서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뒤에 가서 이해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무조건 외우려고 한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되게 좋은 말이에요. 이해하고 나중에 암기하면 좋다. 거의 대부분 모든 학습 방법에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알맞은 얘기죠. 근데 우리는 시간적인 한정 제한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암기는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지금 기본 입문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4시간씩 9번, 4시간씩 9번 하면 기본 강의 2세트가 끝난다고, 그죠? 그럼 이제 처음에 9개, 4시간씩 9번의 강의에는 뭘 하냐면 개념만 얘기를 한다고요. 개념만. 이건 이런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런 것들이다. 이 단어가 이런 뜻이다. 계속 이것만 얘기하거든요. 9번 동안.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책은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그리고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쓰려고, 답안제. 개념을 공부하는 이유가 쓰려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들어와 있겠죠? 그거 뭐예요? 암기죠. 그럼 복습하면서 암기를 하셔야 되냐? 안 하셔도 된다고. 어디서 하시면 되냐고? 독종에서 한다고. 다음 주부터 독종 시작이잖아요, 지금. 지금 수업이 선행이잖아요, 지금. 그 독종이 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독종 입문부터 개강을 한 게 아니라 기본 강의부터 개강을 했으니까. 그럼 나가는 진도에 맞춰가지고 거기서 외우는 시간 드리고 외우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은 황현아 평가사 설명을 또 해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하셔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좀 책 읽어보고 연상을 좀 해본다. 근데 이거 제가 10년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연상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었잖아요. 책을 읽고 나서 덮었잖아요. 연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읽고 이제 연상을 하잖아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소리 내서 얘기하십시오, 본인한테. 소리 내서.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어요. 감정평가의 정의에 보면은 뭐 법상 정의도 있을 거고, 이론적 정의도 있을 거고, 감정평가의 종류도 있을 거고, 감정평가 업무 영역이라는 이런 것들 쭉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본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딱 덮고, 자, 얘야, 들어봐. 감정평가의 정의의 파트에는 4가지가 있었어. 4가지가 법상 정의, 이론적 정의, 감정평가의 종류,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 이 4가지가 있었어. 제일 처음에 감정평가의 정의는 뭐뭐였어. 감정평가 이론적은 뭐뭐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스스로. 독서실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하면 좋냐면요. 자기 전에 하면 제일 좋습니다. 자기 전에. 더 좋은 거. 집에 칠판이 없으니까, 근데 보통. 칠판에다가 강의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쓰면서 하면 진짜 좋거든요. 아니면 집에서 할 때 책상에 앉아서 A4 용지 하나, 아니 답안지 하나 펴놓고 답안지에 이렇게 필기,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누굴 가리키기 위해서 필기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진짜 좋다라는 거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설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할 때 체계가 맞지 않는다거나 중간에 말이 꼬이면 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여기가 굉장히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바로 알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읽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 보면 알 거야. 이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모이면 진짜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진짜. 좋은 효과. 한 10명도 안 할 거라는 건 알아요. 근데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보다 좋은 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꼭 해보세요. 꼭. 계속 안 하시면 과제를 그걸로 낼 거예요. 녹음해 오라고. 녹음해 오라고. 꼭 해보세요. 이건. 몇 가지 조금만 더 보고 잠깐만 쉴게요. 키워드들을 많이 강조를 하시죠. 키워드 중요하죠. 키워드는 뭡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논의나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키워드잖아요. 지금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전제는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 단어가 무조건 들어와 있어야 점수를 준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키워드 자체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니에요. 키워드는 중요해요. 키워드는 중요한데 우리가 또 허상에 빠지면 안 돼.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무슨 A라는 단어에서 물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가 있어. 그럼 라지 A에 대해서 물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물어보든 간에 무조건 스몰 a, b, c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집착은 버리시는 게 좋다고. A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스몰 a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 스몰 a는 아예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키워드 쪽으로만 너무 집착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이걸 갖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답안지에.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키워드는 중요한데 그 키워드를 무조건 답안지에 천편일률적으로 소위 말해서 나쁜 말로 갖다 바르는 답안지는 쓰시면 안 된다고. 기본서 뭐 꼼꼼히 보고 논술도 따로 강의하고 싶습니다. 기본서는 한 권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기본서를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돼요. 이론은. 기본서를 보지 않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니까 기본서를 딸딸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보시기 싫어요, 보면. 일단 압도적이잖아요, 지금 두께가. 그죠? 예전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고, 막. 고리적 저쪽, 옛날은 기본서를 체화시켜서 기본서를 한 30회 정도, 30회독 정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데, 어차피 기본서를 읽던, 기본서를 연상을 하던 이유는 뭐냐면 답안지에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후행돼야 되냐면 서브 작성이 후행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본서만 보기는 힘드니까 결국은 자기한테 맞게 개별적인 서브노트 작성이 필연적으로 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언제 하냐라는 거지, 그거를. 개별 수험자가. 책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시 서브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안 돼요, 지금 그렇게 하면. 그냥 보세요. 서브노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외울 게 있으면 서브노트를 외우세요. 서브노트도 종류별로 다 드려요. 개념 노트도 있고요. 목차 노트도 있고요. 내용 노트도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실무기준 해설서 서브는 또 따로 드려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지금부터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어떻게 서브노트? 처음부터 끝까지 가본 다음에 서브노트를 작성하는 건 인정. 지금 서브노트를 작성한다. 서브노트가 뭘까요? 책의 줄임판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서브노트를 작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기본서만 가지고 만들 건지, 문제까지 넣을 건지, 목차 넣을 건지, 법령까지 넣을 건지, 실무 기준까지 넣을 건지. 하지 말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서브노트는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근데 지금 1차를 한 번도 보시지 않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상상도 있는 걸 알거든요.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그분들은. 괜찮아요. 그분들은. 책도 막 찢어도 되고요. 막 아무것도 해도 돼요. 진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차도 붙었고, 기본 강의 선행도 한 상태다. 그러면은 그런 짓은 안 하는 게 좋다. 질문하시면 안 돼요.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하지 마세요. 서브노트 만들지 마세요. 진짜 만들지 마세요. 정말 만들지 마세요. 이론은. 실무도 있잖아요. 실무 그 있던데? 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왜 영어를 이렇게 좋아하는? 뭐지? 크리티컬 서머리? 서머리, 그거 있죠? 그것도 있고, 저것도 있던데? 판서 노트? 필기 노트?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거를 떠나서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 가니까. 절대로 하지 마시라, 절대로. 절대로 하지 마시라, 절대로. 그리고 서브노트 만드는 거는 기분만 좋아요. 수험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서브노트를 만들면 기분이 되게 뿌듯해요. 이제 뭔가 다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서브노트를 보고 딱 2장 정도 외우면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간 됐으니까 잠깐만 있다가 또 볼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10분만.